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10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3부 21 직관대 공식 폴 밀은 낯설고 경이로운 인물로 20세기에 다재다능한 심리학자로 손꼽힌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될 때 그의 관련 분야는 심리학, 법학, 정신과학, 신경학, 철학이었다. 그는 종교, 정치학, 그리고 지혜 학습을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다. 통계에도 뛰어난 그는 임상심리학의 공허한 주장을 맹렬히 비판했으며 정신분석 전문의로도 활동했었다. 심리학 연구의 철학적 기반에 관해서도 진지한 글을 썼는데 나는 대학원생 시절에 그 글을 외우다시피 했었다. 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쓴 임상 예측 대통계 예측, 이론 분석과 증거 검토를 읽은 뒤로 그는 내 영웅이 되었다. 그가 나중에 당혹스러운 내 작은 책이라고 부른 이 얇은 책에는 훈련된 전문가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한 임상 예측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몇 가지 점수와 순위를 조합해 만든 통계 예측보다 정확한지를 분석한 연구 20가지가 실렸다. 이 중에는 훈련된 상담사들이 대학 신입생들의 기말 학점을 예측하는 전형적인 연구도 있었다. 상담사들은 각 학생을 45분씩 면담하고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 몇 가지 적성 검사 결과, 4페이지 분량의 자기소개서도 살펴보았다. 반면에 통계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측에는 고등학교 성적과 한 가지 적성 검사 결과만 이용됐다. 그런데도 이 통계 예측이 14명의 상담사 중에 11명의 예측보다 정확했다. 밀은 이외에 가석방 규정 위반, 비행조종 훈련 성패, 상습적 범행 등 다양한 예측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밀의 책은 당연히 임상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충격파,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이때 촉발된 논란은 이 책이 출간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연구로 이어졌다. 임상 예측과 통계 예측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200건에 이르지만 통계 알고리즘과 인간의 대결은 늘 같은 결과를 낳았다. 연구의 약 60%에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했고 그 외에는 무승부였는데 무승부는 통계의 승리나 마찬가지다. 통계 공식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렇다 할 예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과를 예측하는 범위는 매우 다양해졌다. 암 환자 수명, 입원 기간, 심장병 진단, 영아 돌연 사망 증후군에 걸릴 위험 같은 의학 변수부터 새로운 사업의 성공 전망, 은행의 신용 위험 평가, 노동자의 미래 직업 만족도 같은 경제 변수, 그리고 양부모로서의 적절성 평가, 비행 청소년의 상습 재범 가능성, 기타 폭력적 행위를 할 가능성 같은 정부 기관의 관심사, 그 밖에 과학 발표 평가, 축구 경기 승자, 보르도 와인의 미래 가격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역은 불확실성도 매우 크고 예측도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분야를 타당성이 낮은 환경이라 부른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문가가 단순한 알고리즘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같거나 오히려 낮았다. 밀은 책을 펴낸 지 30년이 지나 당당하게 이렇게 지적했다. 이처럼 양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연구가 한결같이 책에서 언급한 연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사회과학에서 논란은 있을 수 없다.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자이자 와인 애호가인 올리 아센펠터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능가하는 단순한 통계의 힘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 그는 좋은 보르도 와인의 미래 가치를 와인이 제조된 해에 이용 가능한 정보로 예측하고 싶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와인은 최고 품질에 이르기까지 숙성되려면 여러 해가 걸리고, 따라서 같은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도 가격은 생산 연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단 12개월 차이가 가치를 10배 이상 차이 나게 할 수 있다. 와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투자자는 와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마치 미술품을 구매하듯 와인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와인 생산 연도별 차이는 오로지 포도 성장기의 날씨 변화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여름이 덥고 건조할 때 최고의 와인이 생산되는데, 그렇다면 보르도 와인 업계는 지구온난화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봄이 습하면 포도질과는 무관하게 생산량이 증가한다. 아센펠터는 이런 통상적 지식을 이용해 특정한 특성별, 숙성 기간별 와인 가격을 예측하는 통계 공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세 가지 날씨 특성은 포도 성장기인 여름의 평균 기온, 수확기의 강수량, 직전 겨울의 총 강수량이다. 그가 만든 공식은 앞으로 수년 뒤, 나아가 수십 년 뒤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한다. 이 예상가는 오래 숙성되지 않은 와인의 현재 가격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폴 밀의 주장을 증명하는 이 새로운 예는 와인의 초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의 능력에 도전한다. 그리고 가격은 날씨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경제 이론에도 도전한다. 아센펠터 공식은 대단히 정확해서 공식에서 나온 예상가와 실제 가격의 상관관계는 0.90이 넘는다. 왜 전문가가 알고리즘보다 못할까? 미리 예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전문가는 머리를 쓰려고 애쓰고 틀을 벗어나 생각하고 여러 변수를 복잡하게 조합해 예측을 내놓기 때문이다. 복잡함이 덜어는 통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타당성을 떨어뜨린다. 차라리 단순히 특성을 몇 가지 결합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결정은 예측 공식의 결정보다 못하다고 나타났는데, 심지어 그 공식에서 나온 수치를 인간에게 보여줘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 밀에 따르면 공식 대신 판단을 이용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 밀은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지 예측하는 공식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다리가 부러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 공식을 무시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부러진 다리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론 이 말의 요점은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는 결정적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이 공식보다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 빠른 판단을 내릴 때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다. 같은 정보를 두 번 평가하게 되면 다른 답을 내놓는 일도 흔하다. 변덕의 종류는 종종 심각한 우려 대상이 되기도 한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정상 또는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경험 많은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똑같은 엑스레이 사진을 다른 상황에서 보여주면 20%는 다른 답을 내놓는다. 회계감사원 101명에게 기업 내부 감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게 한 연구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회계감사원, 병리학자, 심리학자, 조직관리자, 기타 전문가들의 판단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 41건을 검토한 결과 판단이 들쭉날쭉한 경우는 흔하며, 심지어 똑같은 사례를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검토하게 해도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없는 판단이라면 무엇을 예측하든 타당한 예측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판단이 만연한 이유는 아마도 시스템 1이 전후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눈에 띄지 않는 자극이 우리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점화 효과 연구에서 배워 알고 있다. 이런 영향은 매 순간 변동이 심하다.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이 스칠 때 순간적 기쁨을 느껴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든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석방 심사를 할 때 도중에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다 보면 가석방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탓에 주변 여건의 미세한 변화로 우리 판단이나 결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공식은 이런 문제와 무관하다. 투입된 정보가 같으면 공식은 언제나 똑같은 답을 내놓는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밀과 동료들이 검토한 대부분의 연구가 그랬다. 예측이 들쭉날쭉하다면 예측 타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결론은 놀랍다. 예측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최종 판단은 공식에 맡겨라. 타당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의대 입학 허가 결정에서 흔히 최종 판단은 지원자를 면접하는 교수 손에 달렸다. 그런데 면접 교수가 최종 입학까지 결정한다면 면접이 입학생 선발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쉽다. 이 추측의 증거는 단편적이지만 근거는 명확하다. 면접 교수는 자신의 직관을 과신해 개인적 느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다른 정보는 너무 가볍게 여겨 판단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숙성이 덜 된 와인의 질을 평가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전문가가 의지하는 정보원은 다름 아닌 와인 시음인데 이 정보는 예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떨어뜨릴 게 거의 확실하다. 날씨가 와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도 잘 안다 한들 공식처럼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미래 최초 연구 이후 현장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발전은 로빈도스의 유명한 논문 부적절한 선형 모형이 결정에 기여하는 강력한 장점이다. 사회과학에 널리 퍼진 통계 방식은 지금은 흔한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은 다중회귀라 불리는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예측 변수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다중회귀는 여러 예측 변수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한데 결합하는 최적의 공식을 찾아낸다. 그런데 도스가 관찰한 결과 그런 복잡한 통계 알고리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결과를 예측하고 가치를 조정하기에 적절한 수치 몇 개를 선별해 표준 점수나 순위를 이용해 그것만 비교해도 충분하다. 그 몇 가지 예측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결합하는 공식으로도 애초에 표본에 최적화된 다중회귀 공식만큼 새로운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좀 더 최근의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예측 변수에 똑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공식이 더 나은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표본을 추출할 때 생기는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놀라운 결과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미리 통계 조사를 하지 않아도 유용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통계나 상식에 기초한 동일 가중치의 단순한 공식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론을 예측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도스가 제시한 인상적인 사례 하나는 아래 공식으로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관계 횟수 빼기 부부싸움 횟수. 여기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급하게 대충 만든
알고리즘이라도 최적의 가중치를 부여한 공식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때가 종종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자산 관리자의 주식 선별부터 의사나 환자의 치료법 선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한 고전적 사례 하나는 신생아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한 단순한 알고리즘이다. 태어나 몇 분 동안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아이는 뇌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1953년에 마취과 의사 버지니아 에프거가 개입하기 전까지 의사와 산파들은 아기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임상적으로 판단했다. 이때 의사마다 주목하는 신호가 달랐는데 어떤 의사는 호흡 곤란을 살폈고 어떤 의사는 아기가 얼마나 빨리 울음을 터뜨리는지를 살폈다. 이처럼 정해진 절차가 없다 보니 종종 위험 신호를 놓쳤고 많은 신생아가 죽어갔다. 하루는 아침 식사 중에 어느 레지던트가 에프거 박사에게 어떤 식으로 신생아를 체계적으로 검사하느냐고 물었다. 에프거는 간단해. 이렇게 하면 돼. 라며 5가지 변수, 심장 박동수, 호흡, 반사, 근육 긴장도, 혈색과 3가지 점수, 각 변수의 정도에 따라 0, 1, 2를 적었다. 에프거는 모든 분만실에서 이 절차를 사용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겠다는 생각에 아기가 태어나고 1분 뒤에 이 규칙에 따라 아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총점이 8점 이상이라면 혈색이 분홍빛에 몸을 꼼지락거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맥박이 100 이상으로 건강한 상태일 것이다. 반면에 4점 이하라면 푸른빛이 돌고 몸이 처지고 활기가 없고 맥박은 느리거나 약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분만실 사람들은 에프거 점수를 적용하면서 마침내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관된 기준을 갖추게 되었고 이 공식은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에프거 검사는 지금도 분만실에서 날마다 사용된다. 아툴 가완디가 최근에 내놓은 체크리스트에는 체크리스트 활용과 단순한 규칙 준수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실렸다.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 임상 심리학자들은 미래 의견에 처음으로 적대감과 불신을 보였다. 이들은 장기 예측을 내놓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능력 착각에 빠졌던 게 분명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착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미래 연구에 대한 임상의들의 반감에 쉽게 공감이 간다. 임상의는 자신이 내린 판단의 정확도를 날마다 확인하는데 통계는 그런 현실을 반박하며 임상 처치의 부정확함을 증명한다. 심리학자들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면서 많은 직감을 터득하고 그에 따라 환자가 심리치료에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한다. 이 직감의 많은 부분이 옳다고 입증되고 있고 이는 임상 기술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면담 치료로 단기 예측을 할 때에는 치료사들이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반면에 환자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는 치료사들도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장기 예측은 훨씬 어려운 일이어서 최고의 공백도 기껏해야 그런 대로 괜찮은 결과를 낼 뿐이며 장기적인 피드백을 받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는 탓에 임상의도 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임상의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절대 잘할 수 없는 일의 구분은 명확치 않으며 임상의 본인도 그 구분이 모호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만 능력의 한계를 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변수를 기계적으로 조합해도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의 판단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험 많은 임상의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짓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임상 예측과 통계 예측의 장점을 둘러싼 논쟁에는 언제나 도덕적 문제가 포함된다. 경험 많은 임상의가 통계적 방법을 비난하며 쓰는 말을 밀은 이렇게 옮겼다. 기계적이다, 원자론적이다, 부가적이다, 확정적이다, 인위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무작위적이다, 불완전하다, 수명이 다했다, 현학적이다, 파편적이다, 시시하다, 강압적이다, 정적이다, 피상적이다, 고지식하다, 무익하다, 학술적이다, 사이비 과학 같다, 무조건적이다. 반면에 임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상 처치를 이렇게 칭송한다. 역동적이다, 보편적이다, 의미 있다, 천재적이다, 미묘하다, 공감이 잘 된다, 맞춤형이다, 유형화되었다, 체계적이다, 풍부하다, 깊이 있다, 진실하다, 민감하다, 정교하다, 현실적이다, 살아있다, 구체적이다, 자연스럽다, 사실적이다, 배려한다. 우리도 다 알만한 태도다. 망치를 든 존 헨리 터널 공사에 기계가 도입되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며 기계와 터널 뚫기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둔 뒤 숨졌다고 알려진 인물은 딥블루 컴퓨터와 대결하던 체스 천재 가리 카스파로프 등 인간이 기계와 경쟁할 때면 우리는 같은 인간에게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다.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에 반감을 느끼는 현상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는 다수의 성향에 뿌리 내리고 있다. 유기농 사과를 먹겠는가? 다른 평범한 사과를 먹겠는가?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100% 자연산 사과를 선호한다. 두 사과가 맛도 같고 영양 가치도 동일하고 똑같이 몸에 좋다고 알려줘도 다수는 여전히 유기농 과일을 선호한다. 심지어 맥주에도 100% 자연산 또는 보존료 무첨가를 붙이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전문성에서 신비주의를 벗겨내는 것에 대한 깊은 반감은 보르도 와인의 가격을 예상하는 아센펠터 공식에 대한 유럽 와인 관계자들의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아센펠터 공식은 가격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 공식이다. 따라서 세계 어디서든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좋은 맛을 낼 와인을 찾아내는 능력을 향상시켜준 아센펠터에게 고마워했으려니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뉴욕타임즈는 프랑스 와인계의 반응이 격분과 히스테리의 중간쯤이라고 했다. 아센펠터에 따르면 한 와인 전문가는 아센펠터의 연구 결과를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표현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지도 않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웃었다. 알고리즘에 반대하는 편견은 관련 결정이 매우 중대할 때 더욱 확대된다. 밀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임상의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방정식이 치료 가능한 환자를 엉터리로 분류하는 바람에 치료받지 못한 경우를 상상하면서 경악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그에 반해 미를 비롯한 알고리즘 지지자들은 실수를 줄일 알고리즘이 있는데도 직관에 의존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의 합리적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엄연한 심리적 현실과 배치된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실수의 원인이 중요하다. 알고리즘의 오류로 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비극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보다 더 끔찍하고 이러한 감정적 세기의 차이는 고스란히 도덕적 선호도로 옮겨진다. 다행히 알고리즘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도 누그러질 것이다. 우리는 책이나 음악을 고를 때
소프트웨어가 추천하는 목록의 도움을 받는다. 인간의 판단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용 한도가 결정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긴다. 이 외에도 이를테면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의 비율 등 단순한 알고리즘 형태의 여러 지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스포츠에서 일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공식이 인간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이제는 잘 안다. 가령 프로 미식 축구팀에서 특정한 신인 선수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 네 번째 다운에서 언제 퍼트를 해야 할지 같은 결정이 그러하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미래 당혹스러운 자금 체계, 묘사된 결정 유형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줄어들 것이다. 미래에 배우는 교훈. 1955년 21세의 이스라엘 공군 대위였던 나는 군 전체에 적용될 면접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책임이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에게 부여되었는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을 때라는 점을 기억하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기관이 이제 막 설립되던 중이었고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 해야 했다.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심리학 학사 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군에서 그나마 가장 교육받은 심리학자로 인정받은 것 같다. 뛰어난 연구원이었던 내 직속 상관은 화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내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면접이 이미 일반적 관행이 되어 있었다. 징집된 군인은 모두 정신검사를 받았고 전투지에서 근무할 군인은 성격을 알아보는 면접을 거쳐야 했다. 면접 목적은 신병의 적성을 파악해 보병대나 포병대 또는 기갑부대 등 전투지의 다양한 부대 중 어느 곳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면접관 역시 머리가 좋고 사람을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발된 젊은이들이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당시 여성은 전투지 근무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면접을 수행하는 방법을 몇 주에 걸쳐 훈련받은 뒤에 투입되어 신병이 군 생활을 얼마나 잘할지를 다방면으로 살폈다. 후속 평가 결과 안타깝게도 이 면접은 신병이 앞으로 군 생활을 잘해 나갈지를 예상하는데 거의 쓸모가 없었다. 나는 면접을 새로 구상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새 면접은 더 유용하되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었다. 어쨌거나 면접을 새로 만들어 정확도를 평가해야 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자질로 보면 내게는 면접을 구상하는 것이 아마존 강에 다리를 놓는 것보다 쉬울 것도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나는 이 일을 맡기 약 1년 전에 폴 밀의 작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단순한 통계 규칙이 임상적 직관보다 낫다는 그의 주장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당시 면접이 실패한 이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면접관이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그러니까 신병의 정신적 삶의 역동성을 알아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그보다는 제한된 면접 시간을 한껏 활용해 평범한 환경에서 신병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급적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미력에서 배운 또 하나는 면접관이 신병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책에 따르면 그런 평가는 신뢰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개별적으로 평가한 여러 특성을 모아 통계를 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여러 면접관이 몇 가지 성격 특성을 평가해 각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택했다. 전투지 근무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점수는 표준 공식에 따라 계산하고 면접관은 여기에 의견을 보태지 않는다. 나는 전투부대 임무 수행과 관련 있을 특성으로 책임감, 사회성,
사나이의 자부심을 포함해 6가지를 뽑았다. 그런 다음 각 특성과 관련해 입대 전 개인 생활을 묻는 사실적 질문을 몇 개씩 만들었다. 직업은 몇 개나 가졌었는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얼마나 규칙적이고 시간을 잘 지켰는가? 친구들과는 얼마나 자주 교류했는가? 관심을 갖거나 참여한 스포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다. 신병이 각 특성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였다. 나는 표준화되고 사실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우호적인 첫 인상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차단하고자 했다. 후광 효과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예방책으로 면접관에게 6가지 특성을 순서대로 평가하게 했다. 한 가지 특성에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고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그게 전부다. 신병이 군대에 잘 적응할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면접관은 신병의 과거에서 관련 요소를 뽑아내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성격에 점수를 주면 그만이다. 나는 면접관에게 당부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신뢰할 만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측 타당성은 제게 맡겨두십시오. 내가 그들의 점수를 통합할 공식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면접관들은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다. 이 똑똑한 젊은이들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에게 직관은 접어두고 온전히 지루한 사실적 질문에만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탐탁지 않았다. 한 사람은 이렇게 불평했다. 우리가 로봇인가요? 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일단 지시대로 정확히 면접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끝나면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눈을 감고 군인으로서 신병의 모습을 상상한 뒤에 그에게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법으로 면접이 수백 건 실시되었고 몇 달이 지나 이 신병들이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들에게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수집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미래책에 나온 대로 새로운 면접 절차는 예전 절차보다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내놓았다. 군인으로서의 활동을 예측하는 점수 6개를 합산한 결과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총체적 평가를 내리는 예전 방식보다 훨씬 정확했다. 아예 쓸모없는 면접에서 그런대로 쓸모 있는 면접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면접관들이 눈을 감고 내린 직관적 판단 역시 6개 점수를 합산한 것만큼이나 꽤 정확했다는 점에 놀랐다. 이때 깨달은 사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비웃음을 산 선발 면접에서조차 직관이 가치를 발휘했지만 그것은 객관적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개별 특성에 제대로 점수를 매긴 뒤에야 가능했다. 나는 면접 공식을 만들면서 눈을 감은 직관적 평가에도 6개 특성 평가를 합산한 것과 똑같은 비중을 두었다. 이때 깨달은 사실을 좀 더 일반화하면 직관적 판단은 내 판단이든 남의 판단이든 무작정 신뢰하지 않되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뒤 약 45년이 흘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에 나는 이스라엘에서 깜짝 유명인이 되었다. 그때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나를 예전에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신병을 면접하는 부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심리부대 지휘관을 소개받았고 그 여성은 현재의 면접 절차를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만든 절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면접이 여전히 잘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당한 조사 결과도 있었다. 지휘관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는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말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공식 응용하기. 이번 장에서 다룬 내용은 군의 인력 관련 결정 외에 다른 문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밀과 도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면접 절차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지만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영업 사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해보자. 최고의 사원을 뽑으려고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렇게 해보라. 우선 그 직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몇 가지 고른다. 전문성, 부침성, 신뢰성 등. 과욕은 금물이다. 6개면 충분하다. 선택한 특성들은 가능한 한 서로 별개여야 하고 몇 가지 사실적 질문을 던져 그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특성마다 사실적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가령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준다는 식으로 특정 방식을 정하라. 각 특성을 매우 약하다 또는 매우 강하다 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채용할 사람의 자질을 명확히 차별화할 수 있는 작은 투자다. 이때 후광 효과를 피하려면 특성 하나에 점수를 매긴 다음 다른 특성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정보를 수집해야지 이 특성에서 저 특성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6개의 점수를 합하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뽑겠다고 다짐하라. 부러진 다리가 끼어들어 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억눌러라. 방대한 연구 결과를 믿어라. 흔히 하듯이 준비 없이 면접을 실시해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들더라 하는 식으로 직관적 판단에 의지해 사람을 뽑을 때보다 객관적 점수로 뽑을 때 최고의 지원자를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인간의 판단 대 공식과 관련한 말들. 인간의 판단 대신 공식을 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민이라도 해봐야 한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복잡하고 섬세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점수를 더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지원자의 과거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에 우리가 얼마나 비중을 둘지 미리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수 있다. 22. 전문가의 직관 언제 신뢰해야 할까? 학계에서 전문가들의 논쟁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다. 과학신문이나 잡지에는 흔히 어떤 연구를 비판하는 글로 시작해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의 재답변이 이어지는 식의 의견 교환이 가끔씩 실리곤 한다. 나는 이런 의견 교환이 낭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특히 첫 비판의 논조가 날카로우면 답변과 재답변은 비꼬기의 경연장이 되기 일수다. 답변은 신랄한 비판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처음에 비판했던 사람은 그 비판에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하는 법이 없다. 나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비판에 몇 번 대답한 적이 있다. 대답하지 않으면 오류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견 교환이 유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의견 차이를 다룰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적대적 협력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 의견이 다른 과학자들이 자신의 차이점을 주제로 공동 논문을 쓰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 그러다 긴장이 고조되면 중재인이 연구를 조율한다. 내가 참여한 적대적 협력 가운데 가장 만족스럽고 생산적이었던 연구는 게리 클라인과의 공동 연구였다. 클라인은 내가 진행하는 부류의 연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자와 기타 전문가가 모인 단체의 지적인 지도자다. 이 단체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연주의적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대개 전문가의 업무 방식을 연구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림짐작과 편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실패에 치중한 모델이며 정말로 중요한 관찰 대상인 사람들의 실제 행동보다 인위적 실험에 자극받은 모델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인간의 판단을
엄격한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에 무척 회의적이며 폴 밀은 이들의 영웅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리 클라인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왔다. 우리의 공동 연구는 훈훈한 우정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좀 있다. 나는 직관이 늘 문제가 있다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클라인이 1970년대에 쓴 논문 초고를 처음 본 이후로 소방관의 전문성에 관한 그의 연구에 팬이 되었고 노련한 전문가들이 직관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담은 그의 책 인투이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 직관의 경이로움과 단점을 구분하는 경계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도 내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 채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직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노련한 전문가를 언제 신뢰할 수 있을까? 클라인은 직관을 좀 더 신뢰하는 쪽이고 나는 좀 더 회의적인 쪽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일반적 질문에 대답하는 원칙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까? 7, 8년 넘게 우리는 많은 토론을 벌이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더러는 폭발 직전까지 가고 논문 초안을 수없이 작성하고 서로 친구가 되었으며 드디어 연구 과정을 암시하는 제목으로 공동 논문을 발표했다. 직관적 전문성의 조건, 이견을 내지 못한 연구.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견을 가진 주제는 없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경이로움과 허점. 말콤 글래드웰이 베스트셀러 블링크를 내놓을 때 클라인과 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는 다행히 의견 일치를 보던 중이었다. 블링크는 걸어가는 소년을 표현한 고대 조각상 크로스를 눈 앞에서 지켜보는 미술품 전문가의 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 전문가 몇 사람은 강한 본능적 반응을 보였다. 그 조각상은 직감적으로 가짜 같았는데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정체를 똑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웠다. 블링크를 읽은 수백만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직관의 승리로 기억한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른 채 이것이 직관의 정의다. 다들 가짜라고 동의했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가 끌리는 신호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클라인과 나는 그 결론을 거부했다. 우리 생각에 그 문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고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연구 방법은 클라인이 알고 있다. 아마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다. 크로스 예를 읽은 많은 독자가 전문가의 직관이라는 마법에 가까운 견해에 끌리는 게 분명했지만 정작 글래드웰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직관의 대대적인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 미국인이 워런 하딩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대통령으로서 그의 유일한 자질은 그 역할의 적임자처럼 생겼다는 것이었다. 각진 덕에 키가 큰 그는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이 강인하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 진짜 질문을 대체한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딩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직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 책의 독자는 사람들이 그런 직관을 확신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죄인으로서의 직관. 클라인이 직관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갖게 된 초기 경험은 나와는 사뭇 다르다. 나는 직접 타당성 착각을 관찰한 뒤에 그리고 폴 밀이 증명한 임상 예측의 빈약함을 읽은 뒤에 직관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반면에 클라인은 소방지휘관을 연구하면서 직관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는 소방지휘관을 따라 화재 진압 현장에 가보고 나중에 지휘관을 인터뷰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클라인은 우리 공동 논문에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나와 동료는 소방지휘관이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을 비교하지 않은 채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조사했다. 처음에는 지휘관이 가능한 방법을 두어 개로 좁힌 뒤에 분석한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그 가설은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지휘관들은 보통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해냈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이들은 10여 년간 실전 경험과 가상 경험을 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일정한 유형 목록을 축적했고 필요할 때면 그 방법부터 검토했다. 그러면서 머릿속을 자극해 지금 맞닥뜨린 상황에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판단했다. 지금 고려하는 행동 방식이 적절하다 싶으면 실천에 옮길 테고 단점이 있으면 수정할 것이다. 수정이 쉽지 않다면 가능한 다음 대안을 떠올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적절한 행동 방식을 찾는다. 클라인은 이 설명을 정리해 결정 이론을 만들어 제인 기반 결정 모델이라 불렀다. 제인은 어떤 대상을 과거에 보았거나 접촉했던 경험을 기억해내는 인지 행위를 이른다. 소방관뿐 아니라 체스 같은 다른 영역의 전문가에게도 해당하는 모델이다. 이 과정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모두 개입한다. 첫 단계에서는 연상 기억이 저절로 작동해 임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시스템 1의 작동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 의식적으로 점검한다. 시스템 2가 작동한 결과 유형을 기억해 내는 방식의 직관적 결정은 허버트 사이먼이 예전에 제시했던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다. 허버트 사이먼은 아마도 결정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이자 이 분야 창시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일한 학자일 것이다. 이 책 머릿말에서 허버트 사이먼이 말한 직관의 정의를 인용했는데 지금 그 말을 다시 인용한다면 더없이 적절하겠다. 상황의 신호가 숨어 있다. 전문가는 이 신호를 이용해 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에서 답을 얻는다. 직관은 제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강력한 발언은 일상적인 기억에서 경험하는 마법 같은 직관의 위력을 깎아내린다. 우리는 불타는 집에서 붕괴 직전에 탈출한 소방관의 이야기에 감탄한다. 소방관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도 모른 채 그 위험을 직감으로 알아채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역시 방에 들어올 때 본 사람이 친구 피터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알아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사이먼의 말에 담긴 교훈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아는 놀라운 현상은 직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우리 사고 체계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능력 습득하기. 직관을 지원하는 정보는 어떻게 기억에 저장될까? 어떤 직관은 아주 빠르게 습득된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을 학습하는 뛰어난 능력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 실제로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장기적인 혐오와 두려움을 학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때가 많다. 이상한 음식을 딱 한 번 먹어본 기억만으로도 그 식당이 여전히 꺼려지는 막연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불쾌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도 누구든 긴장하게 마련이다. 내게도 그런 장소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가는 길에 있는 장소인데 몇 년 전에 길에서 분노가 폭발한 어떤 운전자가 고속도로부터 나를 따라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퍼부었던 곳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분개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공항에 가다가 그곳에만 이르면 그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또는
누군가가 특정한 말투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불쾌한 기분이 들지만 그 불쾌함을 유발한 사건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그 불쾌함이 이전의 안 좋은 경험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그 불쾌함을 직관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식의 감정학습은 파블로프의 유명한 조건반사 실험에서 나타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파블로프 실험에서 개는 종소리를 먹이가 나오는 신호로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파블로프의 개가 배운 것은 학습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습된 두려움은 이보다 훨씬 쉽게 획득된다. 두려움은 경험이 아닌 말로도 꽤 쉽게 학습된다. 위험을 육감적으로 느낀 소방관도 분명히 그가 개입하지 않은 유형의 화재를 두고 수차례 토론하고 생각했을 것이고 머릿속에서 여러 신호를 미리 예상하면서 대응 방식을 생각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소대장이라도 부대를 이끌고 비좁은 협곡을 지날 때면 긴장이 고조된다. 그런 지역은 매복하기 좋은 장소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반복도 별로 필요치 않은 학습이다. 감정은 빠르게 학습될 수 있지만 전문성 습득에는 흔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난도의 체스나 프로농구, 화재 진압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 전문성을 습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느리다. 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은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의 대규모 집합이라 그렇다. 체스가 좋은 예다. 체스 전문가는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이해하지만 그 정도 실력을 키우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체스 달인을 연구한 결과 적어도 1만 시간, 하루에 5시간씩 약 6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었다. 진지한 체스 선수는 그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하면서 서로를 위협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말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기보 수천 가지에 익숙해진다. 높은 수준의 체스 학습은 읽기 학습에 비유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개별 철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모아 음절과 단어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성인이 되어 능숙하게 글을 읽을 때면 전체 단락을 인식한다. 읽기 전문가쯤 되면 새로운 유형에서 낯익은 요소를 모으는 능력을 습득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를 빠르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음도 한다. 이를 체스에 대입하면 말의 움직임에서 반복되는 유형이 철자가 되고 체스 배치는 긴 단어나 문장이 된다. 읽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루이스 캐럴이 쓴 시 제버워키 시작 부분을 처음 보고도 완벽한 리듬과 억양으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Twas spring and the slidey toes desire and gimble in the wave. All mimsy were the bold goats and the mom was out grave. 의미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 그럴듯하게 만든 문장으로 사람들은 이 글을 마치 마법 주문 외듯 낭송하곤 한다. 체스에서 전문성을 습득하기란 읽기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체스 알파벳에는 철자가 더 많기 때문이고 체스 단어는 많은 철자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 시간 연습하면 한눈에 체스판을 읽을 수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수는 거의 항상 놀랍고 덜어는 창조적이다. 체스 선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를 다루고 낯익은 단어를 해석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능력이 발휘되는 환경. 클라인과 나는 직관적 능력의 본질과 그 능력을 획득하는 법에 대해 우리 생각이 같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주된 질문이 남았다. 직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신만만한 전문가를 언제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의견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클라인은 소방지휘관, 임상간호사, 기타 진짜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반면에 나는 임상의,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 정치학자 등 쉽게 지지하기 어려운 장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클라인의 기본적 태도는 신뢰와 존중이었고 나는 회의주의였다. 클라인은 직관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내게 말한 대로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문가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타당성 착각, 가짜 전문가도 많았고, 그리고 주관적 확신은 흔히 너무 확고하고 무익한 때가 많아서 보편적 제안이나 진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확신하는 근원을 추적하다가 인지적 편안함과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반박의 여지도 없고 대립되는 다른 이야기도 떠오르지 않은 채 술술 풀릴 때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생각하기가 편하고 이야기의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다. 연상 체계는 의심을 억누르고 현재의 주도적인 이야기와 잘 맞는 생각과 정보를 떠올린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머릿속은 모르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너무나 쉽게 큰 확신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근거 없는 직관을 확신하는 현상은 그리 놀랍지 않다. 클라인과 나는 마침내 중요한 원칙에 동의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직관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 직관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판단을 이 정도는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주관적 확신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직관적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 판단의 진정한 전문성이 담긴 때는 언제이고 판단이 타당성 착각에 지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이 질문의 답은 능력을 획득하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에서 나온다. 주변 환경이 대단히 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할 때, 오래 연습으로 그 규칙성을 익힐 수 있을 때,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직관도 능력이 될 수 있다. 체스는 주변 환경이 규칙적인 극단적 사례이지만 브리지 게임과 포커 역시 때로는 능력이 필요한 막강한 통계적 규칙성이 있다.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소방관이 마주하는 상황도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질서정연하다. 게리 클라인의 설명처럼 직관이 정확하다면 타당성이 대단히 높은 신호 덕분이다. 전문가의 시스템 2가 그 신호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더라도 시스템 1은 그 신호의 사용법을 터득했다. 반면에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이나 정치학자처럼 장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타당성이 제로인 환경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실패는 예측하려는 사건이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떤 환경은 불규칙한 것 이상으로 안 좋다. 로빈 호가스는 전문가들이 경험에서 엉뚱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사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루이스 토머스가 언급했던 20세기 초 어느 의사 사례를 예로 든다. 이 의사는 환자가 장티푸스를 앓을 위험이 있는지 직관으로 파악했다. 그는 환자의 혀를 촉진하면서 자신의 육감을 시험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환자를 촉진한 뒤에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환자를 촉진하곤 했다. 환자가 차례로 병이 들자 의사는 임상적으로 절대적 확신을 하기에 이른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러나 전문적 직관을 발휘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폴 밀이
언급했던 임상의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타당성이 제로인 환경에서 장기적 정치의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임상의들 역시 타당성이 낮은 환경에서 활동하다 보니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고의 통계 알고리즘도 인간의 판단보다는 정확할지언정 결코 매우 정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밀과 글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시한 연구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은 눈치챘지만 임상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타당성 높은 신호를 제시한 적이 없다. 사실 인간에게는 효율적 학습 능력이 있어서 그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다. 강력한 예측 신호가 나타나면 인간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기회가 충분하니까. 통계 알고리즘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인간보다 크게 앞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약한 타당성 신호를 감지할 가능성이 인간보다 높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신호를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그런대로 괜찮은 정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인간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예측이 부정확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게 말해 자기 기만이다. 타당한 신호가 없는데 직감이 명중했다면 운이 좋았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이 결론이 믿기지 않는다면 직관은 마술이라는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명심하라.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환경에서 직관은 신뢰할 수 없다. 피드백과 실행. 주변 환경에 있는 규칙성 중에도 발견하고 적용하기가 좀 더 쉬운 게 있다.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다루는 나만의 방식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생각해 보라. 커브 도는 능력을 완벽하게 익히는 과정에서 언제 엑셀이 작동되도록 놔둬야 하는지, 브레이크를 언제 얼마나 세게 밟아야 하는지 차츰 익혀갔다. 커브도 여러 가지인데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커브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커브를 만나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세기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을 습득하는 조건은 이상적이다. 커브를 돌 때마다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잘 조절하면 부드럽게 커브를 도는 가벼운 포상을 받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거나 약하게 밟으면 차를 다루기가 어려운 가벼운 벌을 받는 시기다. 항만에서 대형 선박을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들이 처하는 상황에도 규칙성은 있지만 선박 안내 기술은 훨씬 더 어려워서 경험만으로는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직관적 전문성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실행 기회뿐 아니라 피드백의 질과 속도에도 달렸다. 전문성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여러 능력의 집합이며 같은 전문가라도 자기 업무에서는 전문성이 높지만 다른 업무에서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체스 선수는 전문가가 되기까지 모든 수 또는 거의 모든 수를 목격하는데 이 점에서 체스는 예외적이다. 외과 의사라도 어떤 수술에는 대단히 능숙하지만 어떤 수술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전문가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다. 심리치료사들은 자기가 한 말에 환자가 즉각 반응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런 피드백 덕에 환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환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거나 환자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단어나 어조를 찾아내는 직관력을 개발할 수 있다. 반면에 여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편적 처치를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이들이 환자의 장기적 결과를 피드백 받는 일은 매우 드물거나 지체되거나 흔히 그렇듯 아예 없는 탓에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주장은 너무 막연해 지지하기 어렵다. 전문의 중에도 마취 전문의는 마취 효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 속한다. 반면에 방사선 전문의는 자기가 내린 진단의 정확도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병리 현상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한다. 따라서 유용한 직관력을 발전시키기에는 마취 전문의가 더 유리하다. 만약 마취 전문의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수술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주관적 확신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전문가는 자기 전문성의 한계를 모를 수 있다. 경험 많은 심리치료사는 환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직감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안다. 그러면서 환자가 다음 해에 얼마나 좋아질지 예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단기 예측과 장기 예측은 다른 문제이며 치료사는 단기 예측을 배울 기회는 많지만 장기 예측을 배우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금융 전문가는 금융거래의 많은 측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주식을 선별하는 능력은 없다. 중동지역 전문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다. 임상심리학자,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 학자는 자신의 일부 업무에서는 직관력을 발휘하지만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업무에서 직관의 배신을 당할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의 과도한 확신은 이처럼 전문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오기도 한다. 타당성 평가. 게리 클라인과 나는 오랜 여정 끝에 노련한 전문가를 언제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맨 처음 질문에 보편적인 답을 내놓았다. 우리는 타당할 법한 직관과 가짜일 법한 직관이 구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어떤 예술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출처에 집중한다면 대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변 환경에 규칙성이 있다면 그리고 감정위원이 그 규칙성을 터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상체계는 그 상황을 인식해 빠르고 정확한 예측과 결정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직관을 신뢰해도 좋다. 안타깝게도 연상기억은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직관을 내놓기도 한다. 재능 있는 젊은 체스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실력은 어느 한순간 완벽해질 수 없으며 완벽에 가까워지는 중에 확신을 품은 채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규칙성 있는 환경에서도 전문가의 직관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신호를 학습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규칙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판단 어림짐작이 개입한다. 시스템 1은 일관성을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 빠르게 대답하는 능력이 있다. 시스템 1은 엉뚱한 질문에 빠르게 대답하고 그 답은 시스템 2에 느슨하고 관대한 검토를 거뜬히 통과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회사의 상업적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평가는 현재 경영진의 능력과 활력에서 받은 인상에 지배된다. 바꿔치기는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시스템 E가 인정하고 사용하는 판단의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머릿속에 오로지 한 가지 판단만 떠오른다면 그 판단이 전문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내린 타당성 판단인지 주관적으로 판별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주관적 확신이 정확도를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엉터리 질문에 대답할 때도 확신은 넘칠 수 있다. 그렇다면 클라인과 내가 전문가들의 직관을 평가할 때 왜 그들의 확신은 제쳐두고 주변 환경의 규칙성과 그들의 학습 전력을 따질 생각을 진즉에 하지 않았는지 물을 사람도 있겠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해법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질문이다. 우리는 소방지휘관과 소아과 간호사들이 타당한 직관의 경계의 한쪽에 있고 미리 연구한 전문가들은 주식을 선별하는 사람이나 학자 등과 함께 반대편에 있으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가 여러 해를 소비하고 수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초안을 끊임없이 교환하고 단어를 두고 이메일로 수백 번 협상하고 연구를 포기할 뻔했던 이유를 재구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떤 작업을 잘 마무리할 때면 늘 일어나는 일이다. 주요 결론을 이해하고 나면 그 결론은 항상 당연했다는 듯이 보이는 법이다. 우리 논문 제목이 암시하듯 클라인과 나는 애초 예상보다 이견이 적었고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에는 거의 다 공동으로 해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초기 이견은 단순히 지적인 이견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우리는 태도와 감정과 취향이 달랐고 그것은 여러 해가 지나도 거의 변치 않았다. 이 점은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낀 사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클라인은 편향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여전히 흠칫 놀라고 알고리즘이나 공식이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전히 즐거워한다. 나는 알고리즘이 이따금씩 실패하는 경우를 알고리즘을 개선할 기회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타당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직관의 힘을 주장하는 거만한 전문가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때면 클라인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감정 차이가 여전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가의 직관과 관련한 말들. 그는 이 일에 어느 정도가 전문성이 있는가? 실행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 그는 정말로 기저율과 반대되는 직관을 정당화할 정도로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에 규칙성이 있다고 믿는가? 그는 자기 결정을 확신하지만 주관적 확신은 판단의 정확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힘들다. 그는 정말로 배울 기회가 있었는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았는가?